안녕하세요. 2021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소년 여러분, 대구 지역 청소년 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 보고대회 진행을 맡은 교육뉴스팀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쉼없이 달려온 한 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는 우리 모두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만큼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하루빨리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마주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대구 청소년지원재단 박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대표 박선입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이야기들을 또 하나 매듭 지어보고 새롭게 돌아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게 몹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1, 2부로 진행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기 청소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우리 정춘원 팀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의 실천 사례들을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대학교 허재훈 교수님, 그리고 차주환 부장님, 진미경 센터장님, 김남영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소중한 그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촘촘하게 안전망을 짜도 사실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청소년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은 명제들이 있고 얘기들을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금 명제가 제게는 좀 와닿았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으네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랑은 9을 주고도 남아있는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혹시 우리가 업무에 빠져서 일에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이 귀한 사랑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혹여나 사랑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게 스킬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나눔의 시간, 또 소통의 시간, 격려를 받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행사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대표님께 댓글로 뜨거운 박수 이모티콘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행사 일정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대구시 특화 사업인 치유미 심화 사업에서 진행한 위기 청소년 특성 분석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부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팀 단위 사업 실천 사례 발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보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실증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위기 청소년 특성 분석 발표입니다. 발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춘헌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토론은 온라인 줌을 통해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의 좌장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신 허재홍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토론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차주환 부장님, 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회 회장이시면서 대구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신 진미경 센터장님,
그리고 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남영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춘원 팀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정춘헌입니다. 지금부터 위기 청소년 특성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연구사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초라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과 결과, 결론 및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해당되는 청소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청소년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 또한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청소년기라는 발달적인 특성과 청소년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위기 청소년으로의 유입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청소년 상태를 야기시키는 위험,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과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예방,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며 저희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브로펜브레너라는 학자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주변 환경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각각의 환경에서 위험, 보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에게 각각 작용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청소년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 청소년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에서의 높은 유대감과 개인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위기 청소년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성립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 대상자인 위기 청소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정한 점수로 너희들은 위기 청소년이니까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이라는 개념이 아닌 각종 선행 연구와 법령, 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실제로 위기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에게 질문하여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해당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 청소년은 환경적 요인, 발달적 특성, 정책적 기반의 위험과 보호 요인으로 조절되며 위기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나 기타 문헌에서도 Youth at Risk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위기를 조금 영어로 살펴보자면 크라이시스랑 리스크, 데인저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인 크라이시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인 리스크, 구체적인 피해, 정도인 데인저 등은 모두 위기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으며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재 해결적 차원에서도 이 위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험, 보호 요인을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개인을 제외한 가족, 지역, 학교를 아까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빗대어서 주변 환경으로 통칭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 개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지역 내 자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한 체계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위기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명시되어 있으며
상담, 교육, 특별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중심의 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지역교육청,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예방 및 발달적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유아, 취약 아동으로 나누어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센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근간에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가 중점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는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상담, 회복, 자립 지원까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위기 유형에 따른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로는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와 앞서 살펴본 중앙부처의 사업의 공통점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5단계에 걸쳐 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보고서, 법령 등을 바탕으로 틀을 만들었으며 실무자, 전문가 등의 실증적인 인터뷰와 평정을 바탕으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절차를 5단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한 연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 연구로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보고되었던 연구, 정책 보고서 등을 충분하게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층 인터뷰로서 행정기관, 현장기관, 학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실무자,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 제작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기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지역 청소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정된 세 번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라는 연구 방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위기 상황에서 괜찮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담자가 제시했다면 이를 연구진에서 긍정적인 신념으로 재명명하였으며 이 긍정적인 신념을 개인 특성으로 목록화하였습니다. 이런 목록화 이후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해당 명명에 대한 감수를 의뢰했으며 그 이후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청소년 위험, 보호 요인에서 개인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가정 영역, 지역사회, 또래 및 학교 영역이 있었습니다. 보호 요인 또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 요인에서도 개인의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 또래의 순서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험, 보호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으며 가정 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보호자의 올바르지 못한 양육 태도가 위기 청소년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기능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앞서서 발표한 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그 전문가들에게 제시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델파이 연구에서는 학계 전문가, 즉 교수님들과 구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팀장님들 이렇게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개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3라운드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실시한 질문으로는 개념에 대한 부합 정도와 상담복지센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런 위기상황에서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1라운드에서는 단순한 평점과 기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3라운드에서는 평점과 기타 의견 외에 델파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시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델파이 연구를 거치면서 일정 해당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델파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위기 청소년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으로는 개인과 가족 요인이었으며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사업 효과성을 보았을 때 개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인해서 발현되는 위기 청소년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늘 개입하기 영역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일치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개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념적 합의를 보았으며 제시한 보호 요인 중 대부분은 실제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 장면에서의 개입 효과성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앞서 위험 요인에서 저희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학교 장면에서의 개입이 한계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델파이 연구 이후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 인터뷰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서의 7개 부서의 부장님들과 구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님들에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해당 결과 5가지 해당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 다시 재명명해 보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유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현장센터에서 과연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유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셨듯이 이런 최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을 위험과 보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각 요인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영역입니다. 개인 영역은 앞서 수정된 합의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청소년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청소년의 1차적 안전망이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만약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위기 청소년으로의 유입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또래 영역은 보호 요인으로 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관계의 높은 만족감은 위기 청소년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기에 또래 간의 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실효성이 이미 검증된 또래 상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학교 영역입니다. 학교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담복지센터에서 개입하기 힘들고 아무래도 또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주요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역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보호 요인으로 주로 지역사회 영역이 기능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진행했던 상담복지센터, 특히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법령 근거, 선행 연구, 보고서 등의 분류 체계를 먼저 생성한 후 질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근거 중심의 귀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이후에 현장 기관과 상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연구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수 의견을 일반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논리적 비약 등의 섣부른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 방법, 예를 들어 양적 연구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위기 청소년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특성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위기 청소년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허재홍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대 심리학과 허재홍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위기 청소년을 돕는다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할 때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대상자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그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개념이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실증 연구로 그 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했다는 면에서 이번 연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을 맡아줄 분들을 보면은 그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상담 사업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입장에서 토론을 해 주실 것이어서 그 토론이 상당히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발표를 들으시다가 혹은 아까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토론은 차주환 부장님께서 해 주실 텐데요. 차주환 부장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주환 부장님은 그 유한대학교 교양융합부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진로상담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위원이시고 그리고 그 동기관의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 부장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장 맡고 있는 차주환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대구시 센터에서 이렇게 사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그리고 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어떤 과도기로서 그 자체로도 사실은 정체성이나 다른 위기 상황들이 이제 놓여지게 되죠. 특히 이제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나 또는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 사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와 이제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 수는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목격하거나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위기 청소년들, 사건, 사고나 또는 긴급한 어떤 위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런 위기 청소년의 어떻게 보면 총괄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여러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로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위기 청소년이란 과연 누구인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치화 시켜서 예를 들어 뭐 몇 점부터 몇 점 사이에 어떤 특성들이 보여지는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특정 지어질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이외에 또 친구들은 또 적응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문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간과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너무 브로드하게 이렇게 우리 자기 스스로가 위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 청소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 연구 도출된 연구 문제나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청소년복지지원법 2조에 나와 있는 위기 청소년의 정의라든가 또는 OECD에서 밝힌 위기 청소년의 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살 자해를 시도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뭐 학교 폭력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거나 또는 약물이나 또는 어떤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그런 이제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낮은 개선 의지를 보인다거나 또는 부적응적 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인지적인 부분에 왜곡된 인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감정 조절이나 또는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 또 어려움. 그래서 인지와 정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병리적인 행동 결국 인지 정서 행동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 위기 청소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회와 공유되고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상담자나 뭐 우리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함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 여기서는 이제 사실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 나왔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보호자의 양육이라든가 또는 보호자의 지지라든가 또는 보호자의 뭔가 행동이라든가 양육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위기 청소년과 더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위기 청소년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지금 말씀드렸다면 이제 완충시키는 좀 보호 요인들은 결국은 거기도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또래 그리고 지역사회까지도 그 학교의 어떤 현장 그리고 분위기, 학급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위기 상황으로 위기 청소년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지역 사회까지가 이런 완충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연구에서 이제 위기 청소년의 어떤 개념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기 청소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구 결과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구체화된 아까 도출했던 그런 위기 청소년의 촉진 요인에서 그런 병리적인 행동, 부정적 인지, 정서 부분들을 조금 더 내밀하게 탐색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유목화한다거나 또는 뭐 체크리스트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후속 연구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위기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갖고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제언을 보면 결국은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협업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지자체의 어떤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지금 14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한 20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는 전국에 있는 238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그래서 좀 더 공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거기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통합사례 관리사들을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고 다양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부터 이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13개 그 정보망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그 이용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남고 실적을 관리하는 정보망들을 올해 이제 통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1차 년도고 이게 3차 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13개 정보망이 이제 통합되면서 어떤 이제 이득이 있냐면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한번 우리 안전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위기 청소년의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서비스들 그리고 그것의 정보 공유 그래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을 좀 더 안전하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인식 개선 그래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국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이런 홍보나 이런 활동 같은 거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하려고 하고 내년에 저희도 이제 그 홍보 관련돼서는 이제 웹툰이나 또 동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또 배포도 하고 또 지자체 안전망팀에도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럴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전문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제 위기 유형별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컨텐츠 그래서 개인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상담 선생님들 종사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동반자라든가 1388 전화 상담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여기서 보호자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기 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결국은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자살자의 청소년들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 좀 이렇게 외람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센터에서 지금 자살자의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개 지자체 안전방 팀이 있는 센터에서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자살자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체계화되고 좀 더 넓혀진다면 위기 청소년들을 좀 돕는 어떤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긴급 대응 활동을 저희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센터뿐만 아니라 시도 센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자살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터지면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바로 개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같이 이렇게 그다음 경찰청 연계해가지고 좀 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차원에서 각각의 매뉴얼에 저희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이 들어가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내년에 이제 그 재난 회복 지원 센터 그 지원 뭐죠? 그 매뉴얼에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와도 지금 연계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대책회의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와 같이.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토론자께서 지금 연구 발표에서 그 위기 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그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개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한청원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안내를 그 토론에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연구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 관점에서 그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는 이 위기 청소년을 범주랄까요? 그걸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그 말씀해 주시면 연구자들이 향후 그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그 개발원에서 보고 있는 그 위기 청소년의 어떤 범주랄까 개념이랄까 그거를 한번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토론은 그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해주실 텐데요. 진미경 센터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진미경 센터장님은 그 홀투 대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근무하셨고 파랑새 드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대구 남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진미경입니다. 오늘 회의 그 토론 주제는 저는 그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 위기인가라는 내용으로 저는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위기, 고위기, 뭐 일반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기 청소년이 진짜 위기인가? 왜 자꾸 청소년을 자꾸 나누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왜 하고자 하는 건가라고 저희가 봤었을 때 아마 위기 청소년이다 아니면 위기 상황이 얼마만큼 힘든 거라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상황들이 아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분류하는 그 자체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그거 의사소통이 동등하게 공용의 언어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그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건가? 그리고 또한 그 위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 방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발표, 뭐 연구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학자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기 청소년이란 이렇다,
라고 단정 지어 말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 그거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이고 그리고 상황별로 좀 많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이거 연구 내용에도 있기는 했었지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환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죠. 청소년들이 1차적으로는 가족이라는 부분들이겠죠. 가정 안에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나 또래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도 줄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인터넷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여건들이 청소년들을 좀 문제 상황이 노출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 청소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소년원의 아이들을 조금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그런 거거든요. 아, 얘가 이러한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 소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도 되는 반면 네가 왜?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청소년기가 가질 수 있는 특성, 그죠? 개인적인 특성, 신체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서적인 변화로 오는 아이들이 불안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위기 상황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많이 또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 번째로 그 토론 내용을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11월 달에 저희 그 센터에서 하는 톡 콘서트라는 게 있었어요. 청소년 톡 콘서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그 청소년이 한번 했던 말이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 청소년들이 했는 말이 그 아이가 자기도 비행이기도 하고 학교 바뀌기도 하고 가출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했는 말이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위기 청소년이라 하지 말아 달라. 왜 우리를 비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꾸 구분 짓느냐. 우리도 그냥 일반 청소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 벗어났다라고 해서 청소년으로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옆에서 잘 극복해 날 수 있도록 조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달라 라고 했었던 게 청소년이 좀 제가 생각이 나요. 마침 걔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거에 따라서 봐도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이 타인의 시선으로 그걸 보고 위기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이게 위기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촉발 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촉진 아니면 심화 요인이나 이제 보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개연성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담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일단 자료로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한번 보면 위기 상황,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청소년들의 이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더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고, 이 접근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어떻게라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 나갈 것인지라는 부분. 그래서 이 발굴의 과정에서도 뭐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굴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도 문제 상황이 딱 발견이 됐을 때 어떠한 절차로
이걸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위기 상황별로 아까 뭐 자해나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폭력이라든지 여기 성문제라든지 인터넷상으로 있는 가장 사이버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내가 조금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제 지역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도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이 자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할의 범주를 조금 설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역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금 체계화 한 자료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계화한다 하면 비슷하게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센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기 가면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가 아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더 기간에 따라서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다양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위기 청소년이라고는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 우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고 분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 더불어서 이제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과의 공통적인 이해, 청소년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들이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같이 가야지만이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도 유수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제 기관들과도 이제 공통적인 이해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든지 앞서서 그 개발원도 그렇고 저희 같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뭐 복지관이나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체계, 뭐 상담이 됐든 복지가 됐든 다른 어떠한 영역이 되었든 간에 이 다양한 지원 체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로써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전미경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는 그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시각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위기 청소년이라는 그 어떤 틀을 씌우고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그 부처별로 그 사실은 청소년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어떤 역할이 좀 불분명한 면이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보실 때 그 정부 부처 간의 이런 사업들 간의 어떤 협업이 중요하긴 한데, 그 현장에서 보실 때 그 바람직한 어떤 부처의 협력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즉 그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론은요, 김남영 위원님이 하실 텐데, 김남영 위원은
현재 그 대구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청소년으로 있고 대구시 꿈드림 청소년단 정책 분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남구의회 청소년위원이면서 대구광역시 복지심의원의 청소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대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 대표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위기 청소년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반대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위기 청소년은 다양한 상황과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폭력, 성,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학교 생활에서 적응에 실패해 성공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인간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하게 어떤 문제든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청소년 개인의 범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주위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가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와의 교류는 대인관계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는 등 타인과의 올바른 교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바쁘게 일을 하는 등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한 부모의 밑에서 자랄 경우 개인의 성향이나 정서, 인지, 행동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교류가 적은 청소년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청소년의 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는 문제인식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또한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친구와 노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길로 잘 빠져들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과 친구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래와 학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대처 방법이 미숙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마찰이 비교적 자주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것이며 학교 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B클래스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와도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그닥 좋은 장소가 아니게 될 것이고 이내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요즘의 학교는 대학 진학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맞춰 성적이 청소년들의 판단 지표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자신 또는 자신의 성적을 비관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잠을 줄이는 무리한 스케줄을 하며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가 스트레스만 주는 공간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위기 청소년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은 별로 없지만 보호하는 요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지역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을 돕기 위한 많은 기관이 있지만 막상 청소년들이 아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기관들에 대한 홍보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 보호 환경 체계 구축 역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기 이해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에는 내향적 성향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역시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이해와 태도를 기반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위가 어떤 환경이든 청소년 본인이 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지, 정말 노력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행동을 취하고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주며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학교와 또래에서는 교사의 관심과 만족스러운 또래 관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반대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지금 그 토론이 아주 좀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토론을 정리해 보면은 그 가정 내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자꾸 이제 밖에서 이제 가정 밖에서 그거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니까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사회에서도 또 이제 그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이제 그 안 좋은 길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학교, 가정,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토론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 뭐랄까요, 다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 좀 자신한 그 안 좋은 길로 빠져들지 않고 자기 신이 어떤 인생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토론 시간에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지금 질문이 없어서 그러면 바로 그 종합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토론자들께서 아까 이제 연구 그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차주환 부장님부터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진미경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위기 청소년이다 아니다 그것을 뭐 일반 청소년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되게 중요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같이 이제 연계 협력하는 필수 연계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기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촘촘하게 이제 서로 기관과 기관 간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연계하는 건데 지금 교수님 결국은 이제 질문은 위기 청소년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12개에 있는 필수 연계기관, 지역사회에 있는 필수 연계기관에서 이게 서로 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서로 각각의 그 기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자살 자해라든가 또는 비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뭐 그렇게 뭐 국한되기보다는 이제 중복 복합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로 뭐 이렇게 상담이나 개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위기 청소년이라고 까지 이렇게 명명하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필수 연계기관 간에 뭔가 이렇게 조력을 필요로 한 청소년들.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긴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들. 그래서 뭐 갑자기 뭔가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거나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중복적인 문제하고 그다음 위급 네, 상황에 있는 그 청소년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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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질문이 좀 어려워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 간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차주환 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는 청소년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복합적인 서비스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만이 해야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부처들이 있죠. 아까 좀 전에 우리 연구에서 나왔듯이 학교랑 연계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라고도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근로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주제 자체를 주고 조금 그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욕심을 내자면 조금 더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 공무원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두 해, 굉장히 빠르게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인력이라도 이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이 전문 인력이 각 행정부처에서도 그 역할들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제 통합적인 사례관리라든지 복합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력들 간에 이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위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이 도출했었을 때 뭐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 좀 정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남영 토론자도 말씀을 하셨듯이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우 관계, 또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앞서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처 간의 통합적인 연결 체계, 협업 체계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청소년을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도움을 주려는 게 교육부에서 아까 나왔던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안전망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차부장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연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 간에 그야말로 유기적인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요? 저희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을 잘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소통들은 조금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 되었었을 때는 이제 서로 미루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는 너희 쪽이었는데, 아, 이거는 학생이니까, 아, 여기는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이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미루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은 인식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서 제 토론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 역할의 범주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안전망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개인 요인으로 해서 자, 김남영 위원님, 자,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들이 동기를 해서 그 자기 어떤 삶을 좀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뭐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하는 미래에 내가 있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싫은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권유를 받을 때도 이 일로 인해서 미래에 내가 행복할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일이 끝나고 나서 성과가 좋았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용기가 나고 별로 자신이 없는 일이어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울 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생기게 돼요? 어, 저는 제가 원하는 미래의 삶이 좀 확고한 편이고 음, 저는 저 스스로 약간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미래에 관한 목표치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많이 올리고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건데 앞으로도 그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그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하다가 안 되고 자꾸 포기하는 경우 많은데 그 아까 그 좋은 의견인데 그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 다른 알겠습니다. 학청소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많이 좀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각 그 청소년 상담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참여자 입장에서 토론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 개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원 발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인 요인을 그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고요. 이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진들이 후속 연구로 더 좋은 연구 성과가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대면 상황으로 직접 모일 수 없어 줌으로 진행한 시간이었지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허지용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댓글로 뜨거운 박수 이모티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대회가 있겠습니다.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전국적 대유행인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통해 열심히 대구 지역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대외협력팀 김현진 선생님을 시작으로 4개의 팀이 각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외협력팀 김현진입니다. 저는 올해 1388 청소년 지원단과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본 팝업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프레임에 미로를 담다 팝업 스튜디오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팝업 스튜디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팝업 스튜디오가 출발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하나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의 시기는 바야흐로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고민은 청소년들, 더 나아가 청소년이 속한 가정, 그리고 또 한 번 폭을 넓혀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지금 시기 가운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였습니다. 그중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은 저희 센터와 꾸준히 협력해 오시다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1388 청소년 지원단으로 함께하고 있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이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민하던 중 사진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좋은 도구라는 것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진이라는 도구는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서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더 컴퍼니 협동조합과 연결되어 이 일을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던 중에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 방역 강의를 진행하고 이제 사진 촬영과 미니 사진전은 더 컴퍼니 협동조합에서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은 협력하되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팝업 스튜디오의 첫 시작 심리 방역 강의입니다.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레드, 그리고 코로나 블랙. 코로나와 관련된 정신건강 이슈가 대두된 이때 개개인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스스로 잘 돌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 돌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및 창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쫓아 새로운 일을 펼쳐내고자 하는 후기 청소년 예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청소년의 범주에 있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심리방역 강의를 들었던 대상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스스로를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편안했다. 또 이 시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도전, 프레임의 위로를 팝업 스튜디오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이 함께 사진 촬영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 가정 두 가정을 선발하여서 가족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족 사진은 사진뿐만 아니라 액자도 함께 제공하여 오랜 시간 이 시간을 추억하며 이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후기 청소년 예비 창업자 10명과 프리랜서 청소년 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셨던 분들에게 지속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야기도 나누고 뜻깊은 시간들로 꾸려졌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쩌면 어색한 일일 수 있으나 어느새 자신만의 모습을 프레임 안에서 표현하는 모습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 촬영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동종업계의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맞아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또 특별한 한 장의 사진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등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흘려보내는 격려 미니 사진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청소년 가정, 청소년 지도자 이외에도 여전히 코로나 시기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찍은 사진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2주 정도 진행된 미니 사진전도 여전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뜻깊은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소통되는 느낌이 좋았다. 또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388 청소년 지원단과 함께 진행한 팝업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 사진이 지원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것, 그리고 관내의 다양한 단체, 이번에는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과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과 협업하였다는 것, 또 지역사회 전체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스튜디오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원 권희선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롭게 구축한 사이버 상담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담당자로서 기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보시는 순서처럼 사업 배경, 운영,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이버 상담을 새롭게 구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 것처럼 저희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면 될지 고민했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요원 3명을 모집하여 원래 운영 방식 그대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게시판 상담을 제공했으나 아무래도 즉각적인 상담으로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 2020년 3명의 사이버 상담 요원들에게 중간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여 요원 총 15명을 모집 후 3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된 3팀으로는 게시판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SNS 계정,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채팅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에게 단회성 채팅 상담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상담 활동 중에 상담사의 역량도 중요하므로 모의 훈련과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채팅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사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또한 월 1회 활동평가 회의를 운영하며 활동상 개선 사항과 소감을 나누면서 사례 관리와 함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사이버 상담 활동을 하시면서 요원 선생님들께서는 상황마다 바뀌는 의사소통, 상담 구조화, 위기 개입에 대해 궁금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논의하였습니다. 매 활동평가 회의 때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지지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상의 특성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사이버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강사 초빙을 하여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동안 요원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마음으로 임하셔서 전국의 많은 답변들 중 저희 기관 답변이 채택된 적도 있었으며 친구들이 용기를 갖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2021년 활동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였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원활한 상담 지원일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사이버 상담 요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아웃리치 요원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어려운 사례 발굴을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청소년의 위기 파악과 심리 개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아웃리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단일성 상담을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다음으로 내방 상담을 대체하여 정기적인 채팅 상담과 사업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아웃리치와 사이버 상담 간의 역할 세분화와 소통, 연계를 도모하면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요원 선생님들의 소감으로는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채팅 상담에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지식을 함께 나누며 청소년 사이버 상담 자체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유연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 성적 고민들과 다르게 사이버 상에서는 성, 우울 등 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이버 상담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의 상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이버 상담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음을 담당자 위치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감동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사이버 상담 선생님들의 활약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사업보고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이버 상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는 1388 청소년 지원단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개입 방법을 보여준 대외협력팀의 발표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축소되며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상담지원팀의 사이버 상담 발표까지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위기지원팀 남현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운영 발표를 맡은 남현주입니다.
저희 위기지원팀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그리고 병원 및 치료 지원, 부모 교육과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과의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차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면, 매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과 같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비행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의존 청소년이 좀 더 건강하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미디어 사용을 돕고 2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고, 저희는 조절된 매개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4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와 함께 저희 센터 내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사점이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선 사이버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당한 청소년이 공격성이라는 변인을 매개하여서 사이버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라는 요인이 조절 효과로 검증되었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공격성이 사이버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및 결론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불특정인과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동이 많아집니다. 폭력 또한 하나의 모방 행동으로서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와 유사한 사이버 폭력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으로 전환되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여 저희는 개인의 태도의 개선과 함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 영향에서 미치는 위험 요인과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요인을 규명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시사점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격성이라는 요인은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공격성을 내면화시켜서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대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서 피해와 가해 경험이 반복되거나 역할이 역전되기도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신속하게 접촉하여서 갈등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지원과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저희는 크게 가족 지지, 또래 지지, 교사 지지 총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족 지지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지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지, 그리고 안정적인 가족 지지 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래 지지와 교사 지지가 값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피해 자체 사건에서 반사회적인 또래 동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래 지지 같은 경우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및 개입 같은 경우에는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 회복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지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이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고 교사의 이런 행정 중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거나 이를 보일 수 있게 교사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과 학교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무단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서 나타나는데요. 이에 학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상담 및 교육 전문가나 긴밀히 연계해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그리고 온라인 도덕에 대한 건전한 인식 등을 제공하여서 사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회복적 관점에서 고치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활동보다는 지속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또래 상담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중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올해 한 해 연구를 수행함에 앞서서 인터넷 스마트폰 가해전 청소년들 좀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방 체계 개입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언어폭력 예방 교육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교육연수팀 구정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력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언어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술, 성별 대처 방법 통해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리뉴얼된 부분의 키워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키워드별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습관 자가 진단입니다. 기존에는 평소 자신의 언어습관을 채점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등학생이나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화상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평소 언어 습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자기 얼굴을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평소 자신이 자주 하는 말에 대해 직접 써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완성된 언어 자화상을 보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또 다른 나의 얼굴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과 폭력의 구분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면 안 될까? 라는 질문에 기존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능으로 설명을 했다면 리뉴얼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폭력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난과 폭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난은 서로 기분이 좋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은 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피해가 있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난과 폭력에 구분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고 판단하려면 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계라고 생각되어 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권리 교육 내용 중 경계 침해 부분을 리뉴얼 과정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시각적,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계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 경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어적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똑같은 단어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깜짝 놀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정적 단어뿐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너 진짜 귀엽다 라는 말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분 나쁘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난과 폭력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자신만의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 경계를 침해당해서도 그리고 함부로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교육을 합니다. 다음은 칭찬하고 응원하기입니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 하나 둘 셋 아이메시지 말하기를 교육합니다. 아이메시지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잠 하나 둘 셋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잠 하나 둘 셋은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여유를 가져봅니다. 둘, 생각해봅니다. 셋, 할 이야기를 계획해보는 4단계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리뉴얼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에 대해 교육하기보다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직접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말하기와 응원 메시지 작성하는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나쁜 언어 사용이 아닌 칭찬을 나누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응원을 했는지는 발표 마무리 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입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는 기존 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리뉴얼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만족도 설문은 총 10문항으로 크게 프로그램 만족, 프로그램 이해,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추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4점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 특색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리뉴얼한 예방교육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직접 작성한 만족도 후기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즐겁게 언어폭력에 대해 배웠다. 내가 말하는 게 많은 폭력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기회로 욕설을 줄이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집중이 잘 되었다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운데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받은 프로그램 평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작성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내가 손잡아 줄게. 난 널 응원해. 네 옆엔 내가 있잖아. 너 요즘 힘들어 보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줘. 내 옆에는 내가 있잖아. 이 메시지가 사업보고대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사이버폭력 가해로 전환시키거나 예방하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확인하여 나아가 상담 장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안한
위기지원팀의 연구 발표와 또한 기존에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수요에 맞게 나아가 청소년 당사자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교육연수팀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2021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한 해 동안 단순히 주어진 실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 보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날을 기대하며 한 해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2년에도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